안녕하세요. 황병준TV 황병준입니다. 몇 개월 전에 이 책, 징비록이란 책을 읽었어요. 역사를 경계하여 미래를 대비하라. 오늘의 대세기는 임진왜란 통한의 기록. 이 책을 읽으면서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로도 소개됐던 그 원작도 같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상과 이 임진왜란 전쟁의 이 암울함과 조선 정부의 무능, 선조의 안이함, 그런 거를 입체적으로 느꼈어요. 지금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위기잖아요. 근데 일본이 대처하는, 아베 정부가 대처하는 방식을 딱 보니까 임진왜란 때 우리 그때 조선 정부하고 똑같더라고요. 야, 역산이 돼서 돌고 도는구나. 지금 한국하고 입장은 완전히 반대가 됐었죠. 그때 조선하고 일본은 지금의 반대였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지금의 사태를 이제 보면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군주가, 아니면 왕이 어떻게 위기를 대비하고 극복해야지 그 나라 국민들이 편안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를 새삼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 비슷한가? 그 400년 전이죠. 우리가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으니까 그때 당시에 임진왜란이 과연 우리가 그냥 기습으로 당한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책을 동시에 또 같이 읽었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우리 역사의 불편한 진실, 말하지 않는 한국사. 이 책의 저자는 최성락이라는 분이세요. 지금 대학 교수시고, 전공은 경제학과 경영학, 행정학을 이제 전공을 했는데, 워낙 사학과를 가고 싶었고,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하고 그래서, 진짜 일반 역사학자보다 아니면 역사학 교수보다 더 많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42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분의 생각을 피력하고 역사적인 사실을 여기다가 이제 기술해 놨어요. 첫째 장은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한국의 영토가 만주까지 넓어졌을까? 이제 얘기하려던 임진왜란은 일본의 기습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임진왜란에 대한 기존 역사서들의 내용은 대체로 어느 날 갑자기 일본군이 침략해 들어왔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어느 날 아침 부산 앞바다에 일본 배들이 몰려왔다. 신무기인 조촉으로 무장을 한 일본군들이 갑자기 조선을 침략했다. 하지만 조선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일본군의 기습 때문에 조선군은 제대로 준비도 하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다.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은 한 달 만에 한양성까지 도달한다. 당시 부산에서 한양은 보통 한 달 걸리는 길이었다. 일본군은 전투를 할 만한 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것이다. 조선은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 초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때까지 이런 식으로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초기에 이런 말을 듣고 시작을 합니다. 저도 이런 줄 알았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에 쳐들어갈 것을 선언하고 조선과 싸움을 준비하는 몇 년 동안 고니시 유키나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며 전쟁을 막으려고 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통일한 다음에 군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공을 세운 장군들도 많았었고, 그러면 이렇게 무력이 계속 일본 내에 존재하고 있으면 자기의 위치가 위태로워져요. 그럼 어떻게 되면 그 군인들, 장수들을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쟁을 벌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명가도 명나라를 치니 조선 니네들이 땅을 빌려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고니시 유키나가는 처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설득하려 했다. 전쟁이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쳐들어갈 기미를 보이자 조선에서 사신이 올 테니 기다리라는 등의 연막을 쳤다. 일본 내에서만 이런 노력을 한 것은 아니다. 고니시 유키나가와 대마도주는 조선에 계속해서 사신을 보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새로 취임했으니 사신을 보내달라. 서로 친선을 도모하자는 등의 요구를 했다. 조선의 사신이 일본에 자주 오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서로 잘 지내게 되면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여서였다. 이런 화친책은 실패했다. 조선은 일본을 오랑캐로만 생각했고 일본과 친선을 도모할 생각이 아예 없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조선의 통신사가 일본에 오면 최소한 통신사들이 일본의 사정을 알고 이대로 가면 전쟁이 나겠구나를 느끼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다독여서 전쟁이 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해 줄 줄 알았다.
당시 일본이 조선에 쳐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사실 저작거리의 행인들도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하지만 조선통신사 김성일은 조선으로 돌아가서 일본이 조선에 쳐들어온다는 것은 모두 헛소문이라고 보고를 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럴 능력도 안 되는 졸렬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덧붙여서 말이다. 황선윤 등은 일본이 반드시 조선에 쳐들어갈 것이라고 보고하였지만 조선 정부는 김성일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결국 고니시 유키나가 등은 일본의 계획을 그대로 조선 정부에 알린다. 일본 규슈 나고야에 이미 조선 정부를 위한 기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어느 정도 규모의 군대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제쯤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는 것 등을 모두 조선에 알려준다. 이렇게까지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 제발 전쟁을 막기 위해 같이 노력해달라고 매달리기까지 한다. 하지만 조선 정부는 이런 말들을 모두 무시한다. 마지막에 고니키 유키나가는 측은 언제 일본군이 조선에 쳐들어갈 것인지 그 날짜까지 말해준다. 하지만 이런 최후통첩도 소용이 없었다. 조선 정부는 이런 정보들을 모두 헛소리로 치부하고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당시 일본이 조선에 쳐들어간다는 것은 군사기밀이 아니었다. 일본은 몇 년 동안 조선에 쳐들어가기 위한 전쟁 준비를 했다. 일본에서는 위로는 다이묘에서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일본만 전쟁이 난다는 것을 안 것은 아니었다. 당시 일본은 류쿠 왕국, 서양제국, 중국 등과 교류를 하고 있었다. 일본 사람들은 이들과 거래를 하면서 전쟁 준비를 한다는 말을 꺼리낌 없이 떠들었고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거래하기도 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다는 것은 동아시아 전체에서 모두 알고 있었던 셈이다. 중국도 당연히 알고 있었다. 중국 그때 명나라죠. 중국은 일본군이 언제 조선을 향해 진격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첩보 활동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다. 이 날짜는 고니시 유키나가가 조선에도 알려준 것이다. 일본군이 조선에 쳐들어가는 날짜도 동아시아 모두가 알고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당시 중국은 조선을 의심했다. 일본군이 조선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조선은 이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다. 일본군이 조선에 들어가는 이유는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였다. 조선을 통과해서 명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일본군의 목적이었다. 그렇게 일본군이 쳐들어온다는데 조선은 이에 대해 아무 말이 없었다. 당시 중국은 조선이 일본과 손을 잡고 명나라에 쳐들어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조선이 일본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리가 없는 것이다. 당시 조선 정부가 무능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국제 정세에 대해 깜깜이었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고니시 유키나가와 대마도주는 정말로 조선 정부에 대해 답답해했다. 그렇게 일본군이 쳐들어온다고 이야기하는데 끝까지 그 말을 무시하기만 하는 조선 정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일본과 화친하기 싫다면 차라리 일본군과 싸우기 위한 전쟁 준비라도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은 조선을 못했다. 한국은 당시 임진왜란 초기의 철저한 패전을 일본의 기습 공격 때문으로 본다. 미리 준비를 했으면 그렇게까지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위안이다. 하지만 임진왜란을 기습 공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당시 조선 정부의 무능함을 숨기려는 변명일 뿐이다. 여러분들이 역사책을 제가 전번에도 말했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100권만 읽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에 썼던 그 역사 속 사실이 70%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식민사학자가 그렇게 만든 거죠.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뒤에서 또 일본이 조종을 했겠죠. 자, 임진왜란은 전 세계가 일본이 조선을 침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의 일본은 상황을 한번 보죠. 400년이 지났습니다. 아베 정부는 이 코로나19가 자국 내에도 침투한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치적, 도쿄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숨깁니다. 그리고 모든 걸 아니라고 얘기해요. WHO 그 사무총장한테도 그 확진사수를 크루즈에서 발병한 거, 그 확진사를 빼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뒷돈을 주죠. 그리고 또 협박도 하죠. 왜? WHO에 제일 많이 원조를 해주는 게 일본도 그 안에 속하고 있으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확진이 돼서 어떻게 막고 있고 한국이 진단키트를 사용해서 그리고 그 방역 능력 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잡아나가고 있죠. 그런데 저쪽 유럽 쪽이 또 안이하게 대처를 했잖아요. 하여튼 이탈리아가 그 프랑스가 그랬고 다 무너지고 있었어요. 진짜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한국이 대단하다.
그래, 한국의 이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식을 서로서로 배우자. 그리고 드라이브인 스루서부터 진단키트서부터 마스크를 지원해달라. 어떻게 우리 배우러 와요. 근데 아베 정부는 어땠죠? 우리나라가 의료가 붕괴가 될 것이다. 진단키트가 가짜다. 불량률이 많다. 이런 식으로 계속 트집을 잤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슬쩍 우리나라가 마스크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뭐 진단키트를 지원해 했다. 그런 오보를 내면서 우리나라 진단키트를 검사해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정서상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잘해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를 침공하고 빼앗아가고 한 번도 사죄도 안 하고 뭐 위안부라든가 징용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한마디 우리는 대지진이 났을 때 우리 그 많은 돈을 보내줬잖아요. 근데 리스트에서도 빼버리잖아요. 이런 나라는 상종이 안 되는 나라하고는 상종하지 말아야 되고 상종할 수 없는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데 갑자기 저도 방송에서 봤어요. 제가 직접 본 겁니다. 전세균 국무총리가 뭘 이거 도와줄 수도 있다 이 말하는데 저 피가 거꾸로 쏟았어요. 특히 국무총리가 저 사람 친일파인가? 나 이런 생각 딱 했어요. 근데 이제 공식적인 요청이 오면 도와주겠다 이건데 순번이 이제 많이 밀리죠. 아무래도 국민적인 정서도 있고 우리가 도와줄 나라도 많으니까. 그리고 굳이 한국을 미워하고 너네 도움 필요 없다고 사람들한테 굳이 우리가 가서 마스크 씌워주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다른 나라, 불쌍한 나라를 더 도와주는 게 낫죠. 아베가 딱 하는 거는 일단 언론 통제를 해요. 그리고 자기 말만 주입을 시키죠. 그 다음에 얼마나 사학비리서부터 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번에 아베노 마스크 거기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유령회사나 차려서 돈을 거기서 빼돌렸다는 그런 것도 봤고. 그러니까 도쿄 시민이 죽어나가 자빠지든 뭐 나가사키가 죽어나가 자빠지든 아베 정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들이 죽어나가 자빠지지는 않으니까. 자기네들은 얼마든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 어떤 거를 어디다 다 감춰놨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오로지 계속 우미나 정책을 통해서 일본 국민들을 바보, 병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지율이 40%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400년 전에 우리나라 선조를 봅시다. 전쟁이 났어요. 분명히 알아요, 선조도. 근데 전쟁 안 난다. 뭘 보고 그랬을까요? 아마 명나라가 도와주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너무나 아니한 거죠. 아이고, 뭐 쪽발이 놈들, 대충 외구 놈들 대충 하다가 뭐 그냥 가겠지. 그때 당시에는 왕주는 저기 북방 그 야만족 걔네들하고 싸우는데 굉장히 정가를 많이 올리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사력은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군사를 길르지 않았었어요. 그냥 유교 받아들여서 성리학, 매니, 이기, 이혼론이니 무슨 논이, 태계, 이황과 누구하고 맨날 뭘 설전을 벌이고 뭐하고 뭐 서인, 남인, 북인 계속 치고받고 당파 싸움만 한 거예요. 그리고 국방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국민의 삶과 백성의 삶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 눈길도 본 정치가나 그런 사람들도 없었어요. 특히 선조 같은 경우에는. 전쟁 빵 터지니까 명나라 또 톡겨야지 하고 먼저 그 생각부터 하는 그 또라이예요. 그리고 가면서 모든 그 도시에 그 도시 성에 있는 그 성주들이나 그런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관청에 뭐 이런데 사또 같은 애들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고 도망갈 때 그냥 도망갔으면 말을 안 해요. 그냥 그 창고에 식량 다 불지르고 병장기 다 부러뜨리고 그리고 그 백성의 돈 가름 주고 해서 모은 재산 가지고 같이 튀는 거예요. 이렇게 튀어요. 자, 왜 한 달 남짓? 그 정도도 안 걸리게 그 선조는 의지로 거기까지 몽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광해군, 그땐 광해군이 명민하고 똑똑했었죠. 너는 한국 땅에 남아서 진두주의 해라. 그리고 또 하나 왕자, 너도 저희 가서 진두주의 하다. 근데 광해군이 잘했어요. 잘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 새끼가 내 왕위를 또 찬탈할 수도 있네? 그래서 광해군의 썩을 죽이죠. 아니, 전쟁이 나서 완전히 불바다가 됐는데 군성들은 서로 인육까지 먹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버티고 있는데 왕이란 작자가 자기가 왕이 찬탈될까봐 그 꼴값들을 떱니다. 아베도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외세에 그렇게 의존을 해요. 명나라 그때 당시에 팔방에서 뭐 공격받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와줄 어떤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짜고짜고. 그래서 명나라가 원군을 보내줬잖아요. 근데 거기에 섞인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도 있고 저기 남만 민족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이죠. 이거는 그때 당시에 따지면 세계전쟁이었었어요.
전 세계 10여 개 이상이 되는 국가의 용병들도 와서 전쟁을 했던 게 여기에요. 임진왜란 판에서 신무기 조총과 무슨 대포 그런 것들이 그냥 적정장애 세계대전이었다고요. 세계대전에 그 안에서 전쟁이 우리 조선 안에서 났으니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은 백성들은 피폐했겠어요. 지금은 아베는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 닫고 모든 걸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제 일본 지금 뚜껑 열어보면 진짜 확진자가 뭐 어마어마하다고 이제 양심 바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베 정부는 이 틈을 틈타서 가지고 법을 개정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려고 그래요. 자기한테 쏠린 관심을 토요토미 히데요시처럼 또 딴 데다 또 쏟게 해야죠. 아주 조심해야 되는 나라예요. 계속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자, 선조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이순신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뭐 여러 가지 역사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추론을 하는데 일단은 임진왜란이 진정이 딱 됐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제일로 공이 있는 이순신을 데려다가 고문을 하고 모욕을 주고 완전히 반병신을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간 장수는 왕의 명령도 받지 않는다는 구문율이 있어요. 전라자수사였었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할 때 모든 쌀과 재화와 이런 거를 통제를 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왜냐하면 군량비가 있어야지 막아낼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굶어 죽이지 않기 위해서는 그거를 자기가 관리를 하고 세금도 징수하고, 그리고 여러 각계 전투를 하는데 군량민도 보내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선조가 딱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정여립의 난이 그 전라도에서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 저 새끼가 날 치고 또 왕이 되려고 저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반초죽음을 났는데 권율이 어떻게 애걸복걸해서 살려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잠도 자지 않고 붉은셋이라고도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전쟁이 끝나니까 사냥이 끝난 사냥개는 구워 삶아 먹는다고. 그러면 이순신도 사람인데 자기 살 길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시 백의종군을 합니다. 그리고 해전에서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왜냐? 자기가 여기 살아남아봤자 똑같거든요. 고문당하고 죽고 사약을 먹고 집안은 몇 쪽을 멸하게 되고 딱 이러니 차라리 여기서 내가 장렬하게, 장수는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최고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듯이 그냥 우리나라 그 활하고 화살촉하고 그리고 이제 대포, 이거는 굉장한 화력과 정확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갑옷, 우리나라가 철기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었거든요. 우리나라 갑옷이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장군들이 있는 갑옷은 대단한 갑옷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그 전쟁에 해전에 나가는 날 이순신 장군은 그 갑옷을 입지 않고 나갑니다. 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의 그 해군 세력이 괴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쟤네들도 싸울 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났는데 선조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명나라의 원군을 들어오면 삼중고를 우리 국민은 당한 거예요. 자, 임진왜란이 일어나면 첫째, 일본군이 와서 약탈하죠, 부녀자 강간하죠, 불태우죠. 첫째로 그렇게 당하고, 그 다음엔 명나라 군사한테 당합니다. 명나라가 도와주러 왔으니 군량미는 우리나라에서 대줘야 돼요. 그거 옮기고 또 걷어오고 뭐하고, 그 새끼들도 밤 되면 어디 나가서 부녀자 강간하죠, 뭐하죠. 세 번째는 조선정부 관리들이에요. 얘네들도 그 짓거리를 똑같이 한다니까요. 조선시대 의병장들이 대단한 사대부집의 의병장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나라를 구했네 어쩌네 딱 하지만, 어떤 의병장은요, 와 내일이 전투다 하고 탁 가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나 3년상 치르러 가야 돼. 튀돌아 갔다니까요. 그게 얘네들이 추구했던 유고, 경자, 예인지 그건 딱 몰라도 하여튼 하다가 자기네 틀어지면 그냥 가고. 그 의병장 김동영? 그래도 참수당했잖아요. 왜? 반란 일으킬까봐. 이렇게 그 국가를 운영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치를 한 게 선조였었어요. 그리고 정신 안 차렸죠. 그러니까 또 청나라한테 또 당하죠.
역사는 돌고 도는데 역사에서 깨우친 바를 미래에 적용을 시켜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나게 만들고 대비해야 되는 게,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공부를 안 해나 봐요. 앞으로 지금 이 사태가, 우리가 메르스가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이런 질병에 관한 이런 전염병 이 사태는 몇 년 주기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에 대비하는 나라만이 그거를 잘 뛰어넘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한 1년 동안, 2년 동안 저 일본을 한번 지켜봅시다. 경제도 폭망하고, 정치도 폭망하고, 국민도 폭망하고, 그런 걸 우리는 옆에서, 이웃나라에서 보게 될 거예요. 눈에 선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지. 반대급적으로,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똑바로 정치를 하고, 똑바른 정치인을 뽑고, 똑바른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00년 전에 일어난 임진왜란을 끄집어내서 지금의 현 상태에 비교한다는 게 갑자기 생각은 났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